안녕하십니까, 이종우입니다.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9주 연속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거의 그 거래 절벽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이런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원이 지표를 발표한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한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그 데이터, 부동산원이 그 수집하고 하는 데이터가 그 시결이 짧기 때문에 이게 그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나오고 이러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전망도 전망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도대체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그 다음에 그 어떤 힘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보다는 도대체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들은 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준비한 화면은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경기, 금리, 소득, 가격, 정책, 이 5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는 이런 거죠. 경기가 좋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당연히 보면 그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토지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아져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 그리고 특히 올해도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소득입니다. 소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크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그 자산이기 때문에요. 이게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는 거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수요가 줄거나 늘거나 이러는 것들이 그게 크게 역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보면 한 2, 3억은 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에 수요를 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과연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가 가격입니다. 가격은 과연 부동산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들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렇게 높은 가격에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내가 꼭지에서 물려버리는 형태가 되면 나는 진짜 인생 피곤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정책입니다. 정책은 우리 많이 얘기하죠. 정부가 부동산 관련한 정책을 잘못 폈다, 잘 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정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전체를 다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고 이렇게 그걸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고 했던 거를 쭉 보게 되면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이 돼서, 가격의 방향이 결정이 돼서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는 형태로서, 올라가는 쪽으로서 이제 방향이 쭉 잡혀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어떤 형태로 핀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먹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핀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이 그렇게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정책이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바닥을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이게 가격도 너무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도 오래 쉬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정부가 부양정책을 딱 내놓게 되면 그때는 크게 먹히면서 역할하는 그런 그 정도의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2015년도 이때에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빚을 내서라도 지금 부동산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때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게 그 정책이 이 기폭제가 됐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 전에 보면 이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 떨어지고 이 정도 낮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모두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정책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고 이러는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금리, 소득, 가격, 정책 이 5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져보죠. 경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는 안 좋고요. 내년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봤을 때 경기가 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러는 건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금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만약에 이 금리 인상이 올해 연말 정도에 멈춘다라고 하더라도 높은 금리가 당분간 계속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다가 내년도 1월 달에 갑자기 금리를 내려가지고 내년도 말 정도 되면 0%대 금리를 만들고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해 금리를 인상하고 올해 연말 정도에 금리 인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높은 금리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이러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일단 그렇게 부동산의 긍정적인 요인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입니다.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지역별로 나타낸 건데 서울이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보유자가 17만 8천 명, 대략 18만 명 정도 되니까 전체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도가 8만 6천 명, 그 다음에 인천이 1만 1천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다른 지역별로 쭉 내려가게 되면요. 충청 북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가면 한 5천 명 정도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자산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 강남 지역 이런 데 아파트 가격이 30몇 평 이렇게 되면 한 20억 정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라북도에서 금융자산 10억을 갖고 있게 되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6천 명 정도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전부 다 팔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살고 있는 집 다 팔고 그렇게 해서 서울 올라오게 되면 30평짜리 아파트도 못 사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득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뒷받침하기가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 앞에 제가 했던 화면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소득까지는 봤고, 이제 가격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가격이 조금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진짜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격이 낮아져서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사볼 만해 이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째 정책 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5가지 변수들로서 봤을 때 당분간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좋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기 안 좋죠.
금리 올라가죠. 소득은 정체돼 있죠. 가격은 현재 높은 상태죠. 정책은 역할을 못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과거의 경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두 번의 경우를 본 겁니다. 1991년도에 부동산 지표면으로 14.6% 하락을 했고요. 실거래 가격으로 39.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하락이 시작됐던 기간은 16개월 정도 됐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지표면으로 9.2% 하락했고 실거래 가격으로 30.5% 하락을 했습니다. 40개월 정도 하락을 했었죠. 이걸 그래프로 보면 요 다음에 나오는 그 자료와 같습니다. 한번 그 그래프를 보실까요? 예, 이런 형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85년 정도서부터 보면 이렇게 쭉 왔죠. 자, 85년도에 출발할 때의 지수가 15 정도고 지금이 100을 넘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이제 하락하고 했던 부분들은 전체 그래프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에 쳐놓은 부분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락 부분이거든요. 요 조금 내려갈 때에도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30에서 40%씩 막 떨어지고 이러는 형태로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니까 끝없이 그냥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국면에 한번 우리가 걸리게 되면요.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만약에 40%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어느 순간에 한 1, 2년 지났더니 절반이 돼버리고 이러는 그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화면을 또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의 매매 가격과 그 다음에 매매 건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매매 가격은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가 얼마였냐면 평균적인 가격이 7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정도가 되면 한 12억을 훨씬 넘어서 12억 5천 정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갔죠. 거래는 중간중간에 보면 한때 한 달에 한 18,000건 정도 되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00건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5,000건이 500건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가격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래프만으로서 우리가 볼 때에 이번에 이제 하락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코로나19 이전 수준 그러니까 대략 평균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 7억 정도 이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면 대체적으로 하락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다. 19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락이 크게 진행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거래 건수가 500건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500건 정도면요. 서울이 25개구거든요. 그러면 한 구에 20건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20건이면요. 하루에 한 건 정도가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강남구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건의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록 어떤 아파트가 3달 전에 비해서 한 3억 5천 이렇게 떨어져서 2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에 적용이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진짜 전체가 한 3억 5천 떨어져서 20%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더 내려가 버리고 이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체감이 실제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하락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2억 5천 정도 되는 것이 대략 7억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부동산도 어렵고 주식도 어렵고 가격이 떨어져서 힘들고 이러는 상태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요. 이전에 우리가
그 너무 저금리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그 긴 안목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을 좀 넘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부동산을 가지고 다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